사람의 온기를 채워줄 정재찬 교수님의 특별한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시에게 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엄청난 부담을 안고 섰습니다. 저한테 원하는 게 디지털에다가 언어와 감성에다가 그다음 뭐 진로까지 제가 이 주제를 받고 감당할 수 없다 싶어서 서두격으로만 제가 디지털에 관한 얘기를 감히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디지털 시대다 그러는데 우리는 디지털 이미그런트들이고 지금 태어나서 자란 애들은 디지털 네이티브잖아요. 어려우시죠? 자, 우리는 아날로그 세계에서 디지털로 이민 온 세대들이고요, 부모들은. 그래서 갑자기 세상이 바뀐 거고 한국말 잘 쓰다가 지금 갑자기 영어 쓰려고 미국 사회에 이민해 갖고 막 힘드신 거예요. 뭘 좀 했는데 뭐 어떻게 만져야 될 줄도 모르고 처음 미국 가면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이민객들이. 그러다 이제 우리도 좀 이 사회에 적응될 만한데 여기 가서 애를 낳았어요. 걔는 원래가 미국 애예요, 그죠? 거기서부터 걔들은 막 하는데 어디 나가고 나보다 더 먼저 배워와요. 그러면 부모로서 내가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라든가 권리가 과연 있을까 하는 의심을 가져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우리는 오히려 이민 온 자고 아이들은 여기서 태어난 자고 그런데 우리가 디지털 세대에 얘네들을 가르친다? 이게 말이 될까부터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닐까? 저는 요즘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있냐면 우리 대학생들을 봤을 때 저는 평생을 개도국 출신에서 이제 간신히 선진국이 된 사람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바로 선진국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날은 막 우리가 해방전 거 강의하고 있는데 나만 흥분했고 얘네들 왜 이렇게 쿨하지? 하고 봤더니 얘들은 What's the problem? 뭐 좀 이러고 있는 듯한 느낌? 그러면 얘네들한테 야, 그 못 먹던 시절을 알아야 돼.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교육일까?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오히려 자격이 없다. 우린 그냥 애들이 잘하는 대로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 하는 그 투항주의 같은 게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또 극단으로는 과격한 보호주의가 있을 수 있어요. 이래서 문제야. 이래서 애들이 너 책만 봐야 돼. 너는 스마트폰 보면 안 돼서부터 포기하는 쪽까지 이런 스펙트럼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거기서 어떤 그 어디서 힌트를 얻으려고 했냐면은 아까 제가 비유한 대로 재미 교포들을 한번 봤어요. 재미 교포들이요. 처음에 넘어가서는 이 나라에서 재미를 보질 못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코리아를 잊어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육이었어요. 이 개도국, 정말 부끄러운 나라, 민주주의도 안 돼 있는 나라, 힘없는 나라, 이걸 빨리 잊고 너는 빨리 미국 시민이 돼야 돼. 시민권을 따야 돼. 넌 여기서 출세해야 돼. 하면서 모든 코리아를 없애는 것이 잘 가르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쭉 살다 보니까 그런다고 이 교포들이 쉽게 미국 사회의 주류 사회로 편입되는 게 아니라는 걸 또 알게 돼요. 그런데 그때 다행히요, 한국이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합니다. 갑자기 역전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저쪽에서 살아왔던 것이 부끄럽지가 않는가 싶더니 갑자기 여기가 오히려 문화를 선도해 가기 시작하네요. 그러니까 자녀가 학교에 가서 한국말을 쓰면 미국 애들한테 너무 존경을 받는 분위기가 역전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즘 교포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바이링구얼리스트가 되도록 자녀들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너는 지금 반드시 여기 살기 위해서 영어를 모국어처럼 구사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엄마가 쓰는 이 모어를 너 써야 돼. 지금 위상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가령 한국어 교육도 우리가 옛날에 히트 쳤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수준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때 우리가 간신히 막 수출하려고 하는 수준의 한국어 교육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조금 건방지게 얘기해서요, 이제 좀 누릴 급 됐어요. 처음에 한강이 노벨상 탔을 때 처음에 와 그랬다고요. 갈수록 제가 요즘 그 뻔뻔하게 살고 있거든요. 이제 때가 됐잖아. 이제 우리가 뭐 그 정도 된 거야. 그러면
이제는 어떤 그 스테이터스냐면은 마치 우리가 외국 가서 열심히 공부해갖고 돌아와서 뭐 하려고 했던 것처럼 외국 애들 우리나라에 막 와가지고 한국어 학위 따가지고 가려는 걸 받는 쪽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흐름 속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거지. 이게 그거 아니고 디지털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정태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짜 디지털이 발달하면 완전 아날로그로부터 독립된 어떤 수준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우리는 아마 이런 접경지대에서 살 때는 저는 그래서 당분간은 바이링구얼리스트를 키워야 되는 것이 올바른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아날로그 능력이 없는 상태로 디지털로 가는 것보다는 아날로그 능력을 가진 채로 디지털을 겸비하는 것이 올바른 거입니다. 근데 요즘 두려운 것은 아날로그 없이 디지털로 넘어간 이 네이티브들한테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 거기에 대한 우리가 어떠한 그 통계라든가 이런 연구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자꾸 자녀들한테 꼰대처럼 들려서는 안 되는 거고, 사실은 제가 몇 장의 사진을 원래는 준비해 왔었는데 이런 사진입니다. 하나는 엄마 아빠가 같이 애들이랑 같이 이렇게 책을 보고 있는 아름다운 장면. 자, 과연 이것이 우리의 이상일까? 그 다음 장면은 엄마는 책을 읽는데 아이는 노트북을 보고 있는 장면. 그 다음은 거꾸로 엄마가 노트북을 보고 있고 아이가 책을 읽는 장면. 여러분은 이 중에 어떤 걸 꿈꾸십니까? 첫 번째는 꿈도 못 꾸고 지들이 안 읽으니까. 두 번째는 세 번째일 겁니다. 세 번째는 이거죠. 나는 옆으로 걸어도 너는 똑바로 걸어라. 하는 뜻이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나도 어릴 땐 다 책 봤어. 뭐 이런 식으로 과거를 애들이 모르니까 그걸로 완전 번제를 꿈꾸시는 거고. 그러니까 이러면 애들이 과연 그 길을 따라갈 리가 없겠죠. 그러면 어느 집이건 우리 부모도 그런 디지털 이미그런트와 네이티브의 양면성의 6대4, 4대6 이런 분위기로 가져야 서로의 대화 소통이 될 텐데 그게 과연 가능할지 저는 그거를 한번 시에서 길을 물어보려고 했던 겁니다. 문해력 요즘 얘기 많이 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문해력은 지금 너무 많이 오해돼 있어요. 그리고 문해력 전공이 아닌 사람도 죄다 튀어나와서 말하기 때문에 요즘 좀 조심하셔야 돼요. 가령 이제는 이미 많이 알겠지만 어휘력이 문해력의 단은 아닌데 자꾸 충격요법을 주느라고 애들이 뭐 사흐를 모른다는 등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사흐를 모르는 건요 문해력이 떨어진 게 아니라 무식한 거예요. 그건 그냥 무식한 거예요. 그거 어디가 문해력에 일어나 생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대단히 무식한 거고요. 어떻게 보자면 이걸 갖다가 또 막 한자 교육으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보자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같이 노력해야 될 게 있어요. 읽는 것만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쓰는 노력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왜 애들이 글을 잘 못 알아들을까요? 자꾸 못 알아먹을 글을 많이 써서 그래요. 우리나라 글들이 썩 좋은 글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쉽게 쓰는 글 이런 거에 대한 훈련이 되어 있지 않고요. 명쾌하게 쓰는 글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이 되어 있지 않고요. 우리나라처럼 쓰기 교육 제대로 안 하는 나라가 과연 있을까? 학교 선생님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도 안 봐주고 그리고 모든 시험은 그냥 동글라미만 치면은 되는 거고 라이팅이 없고 그래서 라이팅이 안 되다 보니까 리딩이 안 되고 리딩이 안 되니까 라이팅이 안 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로지 이게 읽기의 문제만이라 그래서 독서 교육을 강화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읽고 쓰고가 반드시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때 딱 보면은 아니 글도 못 알아듣겠는데 제일 못 알아먹겠는 게 뭐예요? 시잖아요. 이런 건 쓰면 안 되지. 뭐 알아들을 걸 써야지. 알아듣지도 못할 걸 써놓고 비유가 어떠니 이런 건 교육에서 빼야지 라고 생각하실까 봐 제가 오늘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시는 모호하다. 맞습니다. 그래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읽어야 됩니다. 우린 지금 AI랑 싸워야 돼요. 분명한 것 갖고는 싸울 수가 없습니다.
모호한 것 같고 사실은 싸운 겁니다. AI가 왜 두려웠는지 아세요? 그전에는 컴퓨터랑 우리랑 대결할 때는 이랬어요. 우리한테는 쉬운 게 컴퓨터한테 어려웠고 컴퓨터한테 그게 서로 반대였단 말이에요. 가령 45,926 곱하기 7,483은 우리 이런 거 못하잖아요. 잠깐 하고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여기 딱 제가 개랑 고양이 풀어놓고 자, 여기서 개와 고양이를 구분해 보세요. 그럼 우리는 착착 구분하잖아요. 그걸 컴퓨터는 처음에 못했었단 말이에요. 아무리 정의를 얘한테 가르쳐줘도 저 꼬리가 있고 발이 4개고 막 흔들고 그래. 어떻게 구분해요? 개 같은 고양이는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럼 또. 그런데 우리는 생전 처음 보는 개가 나타나도 고양인가? 그러는 사람은 없어요. 생전 처음 보는 고양이가 나타나도 개 같은데 이건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착 보면 알아요.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컴퓨터가 이걸 못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인공지능이 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새로운 로직이 개발되고 그게 아니에요. 얘가 인간처럼 보고 또 보고 하니까 얘들이 알게 된 거예요. 수많은 걸 보고서 인공지능을 해결한다고 우리의 뇌의 구조를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쩌다 되는 애예요, 얘가. 우리만큼 막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100번 할 걸 얘가 2만 번 하고 2억 번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쭉 된 거예요. 즉 얘가 제일 예전에 못했던 능력이 뭐냐면 모호한 걸 구분하는 능력을 못했다고요. 인간만이 갖고 있는 뛰어난 추상성이 있었는데 그걸 지금 우리가 뺏기고 있는 판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무슨 사실적인 거, 팩트 그거 갖고 덤비시겠다고요? 저는 그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해요. 제가 시를 읽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모호해서예요. 모호해서 그러고 여러 번 읽어야만 알겠고 읽어도 잘 모르겠고 인간은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맨날 탁 하면 알아듣는 걸 왜 반복해서 공부시키세요? 그럼 시는 또 왜 모호하냐 그러실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모호해서. 어렸을 땐 막 복잡한 곱셈이 어려운 것 같은데 살아보면 알잖아요. 뭐가 어려워요? 사랑이 어렵지. 사는 게 어렵지. 죽는 게 어렵지. 왜? 모호하니까. 죽음 다음은 뭐야? 모르겠으니까. 여러분 인간이 왜 우주 탐험하고 막 이런 거 있죠? 우주란 게 너무 모호했으니까. 그 모호한 걸 막 분명하게 하려고 분류도 해보고 상상도 해보고 실험도 해보고 그게 과학이에요. 사실 과학의 첫 번째는 이 모호한 걸 알 길이 없다. 이것을 알아듣는 언어로 바꾸려고 해봤는데 그 바꾸는 것이 다 추상화되고 객관적인 언어로만 표현이 가능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용어와 숫자 이런 것들만 돼 있는 겁니다. 그거를 언어로 풀어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시 같은 문학 활동입니다. 대단히 비생산적이고요. 대단히 제가 보기에도 답답한 일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냐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비슷한 건 같다라고 하는 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런 거 우리가 추상이라고 합니다. 추상은 딴 게 아니고 수학에서의 추상은 이런 거예요. 가령 숫자들이 다 추상입니다. 2 했으면은 사람 둘도 2고요. 마이크 둘도 2고요. 그런 추상이에요. 어렵나? 막 이러면 안 돼. 사람 더하기 마이크는 합해질 수가 없죠. 그러면 안 돼. 수학은 그게 아니라 개체는 1이라고 카운트하고 하나면 2라고 계산하는 식이에요. 우리 인간의 언어는 어떤 식이냐면은 비슷한 건 같다라는 추상으로 이루어져서 가령 여러분들이 다 의자에 앉아 계신데 사실 이 중에 똑같은 의자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비슷한 건 같기 때문에 퉁쳐서 하나 의자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심지어는 여러분들은 놀랍게도 여기다가 제가 처음 보는 의자 갖다 놔도 의자라 그러실 거예요. 아까 개고양이처럼. 그죠? 집에 있는 소파도 의자라 부르실걸요? 비슷한 점 거의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거랑 세상의 모든 의자는 모양이 다 달라요. 근데 싸잡아 의자라고 불러요. 그게 세상에서 살기가 편해요. 안 그러고 여러분 여기 하나하나 이름 붙였다가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의주기, 의수기, 은우리, 음이 그럼 다음에 야 의주기 갖고 와 그럼 작년에 청주에서 봤는데 뭐 이러면 안 돼요. 그게 보통 명사의 세계라면 말하자면 우리 인간의 언어는 그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사랑이란 퉁쳐서 이런 게 다 사랑이야. 파랗다는 건 이런 건 다 파란 거야 라고 아주 거칠게 분류해놓고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가 알고 보면 굉장히 추상적인 거 아시겠죠 이제. 우리 언어는 굉장히 추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났어. 비슷한 건 비슷한 거지 같은 건 아니잖아. 비슷한 걸 같다라고 하는 것은 폭력이야.
구체적인 거에 관심 갖는 사람이 나타나면 추상적인 거가 다 폭력처럼 보일 거 아닙니까? 이 말이 이해가 안 가면 여러분하고 저를 싸잡아서 인간이라고 부를 때 제가 받는 상처에 한 번만 주목해 보세요. 너무나 폭력적이잖아요. 인간이라고 하는 언어는 너무나 폭력적이잖아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인간이라고 하는 단어가 모호하다고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어요? 사실 인간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폭력적인 단어예요? 그래서 나는 의자가 아니잖아. 나는 모자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는 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이름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정재찬이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졌어요. 그거는 우리 엄마가 만든 한 편의 시란 말이에요. 시는 어떤 거냐면 비슷한 건 같다가 싫은 사람들의 집합이 시인들이에요. 파랗다는 건 너무 거친 말이란 말이에요. 오늘 내가 본 파란 건 특수한데 이걸 파랗다라고 말하는 건 너무 속상하고 가슴 아픈 거예요. 하늘이 파란 것도 맨날 파랗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시퍼렇다 새퍼렇다 뭐만 해봤는데 그래도 안 돼. 그래갖고 오늘은 너무 절망스러워서 보드레한 에메랄드 얇게 흐르는 실비단 하늘을 우러르고 싶다라고 썼더니만 시인 아닌 것들이 뭐야 저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하늘이 맑고 푸르다고 진작 그러지. 이런 인간들이 시를 내쫓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시의 결에 주목하는 거고 감정의 결에 주목하는 거고 그 모호한 걸 어떻게든 한계 있는 언어의 수단으로 표현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 그게 시인이고 그들이 쓴 게 시라고요. 조금 이해 가십니까? 자, 사랑하면 왜 사람들이 시인이 된다고 말하죠? 사랑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모호하니까. 자, 내가 사랑하기 전엔 사랑이란 단어에 불만이 없어요. 근데 내가 사랑하기 시작하면요, 저것들이 하는 것도 사랑인데 내 사랑을 사랑이라 부르는 걸 참을 길이 없는 거예요. 저따위 것들. 그래서 이 사랑을 막 표현하고 싶어지는 거죠. 아까 파라타에 절망하는 것처럼. 그래서 사랑하면 시인이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 막 연애 시를 쓰고 싶고 내 마음을 전하고 싶은데 배운 재주는 없으니까 뭐 당신 없는 건 안고 빠진다. 아우 이게 막 답답한 거죠. 그때 가서야 세상에 쓸모없었던 시를 배웠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그때 가서 하는 거죠. 여기 연배되신 분들은 이 노래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랑이란 말은 너무너무 흔해 너에게만은 쓰고 싶지 않지만은. 바로 그거예요. 이해되셨잖아요. 너한테만은 쓰고 싶지 않아. 그런데 여러분 현실이 어때? 달리 말을 찾으려 해도 마땅한 말이 없어. 쓰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가 없어. 바보잖아요, 정말. 그래서 그 노래의 최대 아이러니는 뭔지 아세요? 사랑이란 말 안 쓰겠다 해놓고 하이라이트가 뭐야? 사랑해 너를 사랑해. 그래서 사랑이란 말을 되게 많이 써요. 양에서 진로의 승화를 믿고. 최고의 아이러니죠. 제일 쓰고 싶지 않았던 말을 제일 많이 써야만 비로소 내 사랑이 전달된다고 하는 것. 그러면 주로 시의 주제들이 어떤 거예요? 다 그렇게 모호한 것들, 사랑 같은 것들, 죽음 같은 것들, 도대체 수식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 그거를 언어로 잡고 싶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대개 언어를 수단으로만 쓰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언어를 고등학교 때 어떻게 배웠어요? 의사소통의 도구로만 배웠어요. 도구는 값어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쓰고 나서 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그러면 일상에서의 언어는 언어 자체에 우리가 그 가치에 주목하지는 않는 거죠. 도구니까. 그런데 언어라고 하는 거는 조금 전문적으로 얘기하면요, 음성과 의미가 결합된 거예요. 제가 만약에 눈 그러면 여러분 귀에는 눈이라고 하는 발음이 들리는 동시에 하늘에서 내리는 스노우가 연상됐어요. 의미는 스노우고 눈이라고 하는 건 눈이란 음악 같은 거예요. 말하자면 음악과 미술이 내가 동시에 들어온다고 이해해 보세요. 그런 게 언어란 말이에요. 눈. 그죠? 그러면 시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거기서 의미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음성도 아주 중요한 존재예요 하면서, 원래 일상어에서는 의미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의사소통의 도구니까.
심지어 제가 만약에 하늘에서 눈이 내려와요 해야 될 텐데 하늘에서 눈이란 발음 잘못했고 하늘에서 눈이 내려와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다 눈으로 알아들어요. 의미는 통화됐으니까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나 시인들은 그러면 안 돼요. 이 언어 자체에 주목하게 만들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거냐면 몰랑몰랑과 몰캉몰캉은 다른겨. 의미만 전달되는 아무 지장 없죠. 발바닥에 뭔가 물렁한 게 지나갔거나 물컹한 게 지나갔거나 의미는 다 통할 수 있지만 물컹이 훨씬 자극적일걸? 그럴 때 막 온몸이 짜릿할 걸, 물컹, 막 필이 막 올걸? 갑자기? 그런 것까지 주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들은 언어를 수단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목적으로도 쓰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문해력이 어떤 겁니까? 언어 자체까지 주목하는 것. 그러면서 모호한 것에까지 관심 갖는 것. 그래서 엉뚱하게 들리기에는 아니 이렇게 팩트가 중요한 시대에 어떻게 이렇게 모호한 게 중요하단 말이야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들리지만 오히려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역사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분이 이거 아까 나타났었어요? 이제 보여주네. 자 이제 자 근데 이제 우리 현실 어떤 거죠? 이제부터 현실 나올게요. 이제 현실이죠. 그 다음에 가장 앞으로 기대될 현실은 이제 이런 거죠. 이러면 이제 얘를 또 천재라고 부를 날이 올지 몰라요. 얘는 디지털 문해력이 참 뛰어나.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오늘 저는 그래서 다시 디지털 시대의 시에게 길을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시인은 그러면 자기 자녀가 어떻게 크기를 바라고 있을까? 한 시인에게 들어봤어요. 마종화의 딸을 위한 시입니다. 한 시인이 어린 딸에게 말했다. 착한 사람도 공부 잘하는 사람도 다 말고 관찰을 잘하는 사람이 되라고. 겨울 창가의 양파는 어떻게 뿌리를 내리며 사람들은 언제 웃고 언제 우는지를. 오늘은 학교에 가서 도시락을 안 싸온 아이가 누구인지 살펴서 함께 나누어 먹으라고. 이런 시를 들려드리면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야, 우리 아빠 시인 아니길 천만다행이다. 우리 남편 시인이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뭔 놈의 아버지가 그래 딸한테 너 착한 사람도 공부 잘하는 사람도 되지 말라니 이게 애비인가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 분은 이 시에 문해력이 없는 분이십니다. 말은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 시를 다시 읽어봐야 됩니다. 관찰을 하는데 뭘 잘 관찰하라고 했죠? 겨울 창가의 양파는 어떻게 뿌리를 내리는지를 잘 관찰한 아이는 나중에 정말 창의성이 뛰어난 과학자가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걔한테 그렇게 하지 않고 너 공부 잘해야 돼. 그러면 걔는 바로 전과를 펴서 양파가 어떻게 피는지를 바로 답을 외우고 반복했을 겁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의 특징입니다. 괜히 미련하게 엄마 오늘 양파 1cm 자랐어. 엄마 속 뒤집힐 겁니다. 전과에서 나와 있는데 그 아까운 시간에 저 양파는 쳐다보고 있고 근데 걔는 양파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쟤 뭐가 되려고 저러니 이렇게 될 겁니다. 사실 모든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학원에 가서 이미 답을 다 알고 학교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볼 거 없습니다. 관찰은 시간을 필요로 하고 시간의 지속을 요구하고 대상에 대한 애정을 강요합니다. 그건 굉장한 시간적 낭비죠. 그러니까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것을 반복해서 외우는 것이 훨씬 공부 잘하는 비결이 될 겁니다. 그 다음 또 뭘 관찰하라 그랬죠? 사람들은 언제 웃고 언제 우는지를 그걸 안다면 인간의 절반은 이해한 겁니다. 사실은 인문학이 하고 있는 게 바로 저겁니다. 인간이 언제 우는지를 모르겠어요. 그거 연구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저 아버지가 굉장히 욕심이 많았다는 걸 이제 아시겠죠. 우리 애는 우리 딸은 이과로 가도 잘 됐으면 좋겠고 문과로 가도 잘 갔으면 됐겠고 그러면서 애가 창의성이 뛰어났으면 좋겠는데 인성을 겸비했으면 좋겠네. 이 아버지 대단한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봤더니 그러면 관찰을 잘한다는 게 세상 모든 걸 다 관찰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별도 관찰해야 되고 개미도 관찰해야 되고 양파 관찰하고 사람들 웃는 거 관찰하고 그럴 수 없습니다. 그 관찰의 요약집이 그게 책입니다. 책으로 공부하는 것
것과 학원에서 공부하는 거랑 차이는 뭐죠? 책은 내가 그 과정을 통해서 지식을 만들어내는 행위인데 학원은 만들어진 지식을 집어넣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는 건 관찰이지만 공부하는 걸 관찰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그거는 공자님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학이 시습지면 불역여로와 배우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학이 배우고 때로 익히면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라고 했어요. 익혀야 돼요. 제가 계속 오랜 시간 동안 스스로 익혀야 돼요. 그 과정이 필요해요. 제가 공자님 좋아하는 이유는요. 학이 시습지면 불역여로와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님도 알고 계신 거야. 노는 게 즐겁다는 건 알고 계셔. 이것만이 즐겁지 아니한가. 그래서 난 그 공자 안 읽어요. 근데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알고 계셔. 노는 것도 좋아. 그런데 공부하는 거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내가 그렇게 이상하게 보여? 이것도 즐거운 일이야 라고 보여주신 거겠죠. 그래서 유붕이 자원방내면 또 불역 낳고와 그러면 친구가 멀리서 오면 이 또한 좋지 아니한가. 술 먹어서 그게 아니고 그 친구도 어떤 친구였을까요? 아마 하기 시습지 않은 친구일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나랑 뜻이 맞아서 같이 와서 서로 반겨주면 그게 얼마나 학자로서 최고겠습니까? 마지막 인부지 불원이면 근데 남들이 알지 않아도 내가 좋은 것이 그게 정말 기쁜 것 아니겠습니까? 남들이 알아줘도 성내지 아니하는 것 그게 바로 뭐예요? 나랑 그 번만 행복하면 우린 행복한 거죠. 그게 군자 아니겠는가? 그거 다 관찰하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다 학습하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제가 꽂힌 건 이 시의 마지막 석줄입니다. 만약 이 아버지 말대로 하면 이렇게 돼요. 오늘은 학교에 가서 도시락을 안 싸온 아이가 누구인지 살펴서까지가 관찰 아닙니까? 그럼 애가 와서 이러겠죠. 아빠 말대로 오늘 학교 갔더니 24번 도시락 안 싸오고 32번 도시락 안 싸왔어. 그러면 아버지가 뭐라 그랬을까요? 네가 인간이냐? 그걸 봤는데 어떻게 행동을 안 할 수가 있어? 당연히 나눠 먹어야지 라고 말해준 거겠죠. 그러니까 이 시는 어쩌면 이거랑 통하는 거죠. 뭐든지 관찰하면 사랑스럽다는 거죠. 그럼 그냥 놔둘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가까이 보아야 뭐 아름답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만 빼고 뭐 그런 시 있잖아요. 그럼 모든 일이 너 빼곤 다 오래 보면 괜찮아. 그죠? 그래서 이 시의 마지막을 보면서 저는 이 광고가 떠올랐어요. 이건 무슨 옛날 스토리도 아니고요. 못 사는 나라의 스토리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교육 선진국이라 부르는 지금 현재 노르웨이의 공익 광고예요. 광고의 목적은 입양 가정을 늘려달라 하는 겁니다. 한 친구가 도시락을 못 사가고 온 걸로 봐서 쟤도 좀 입양을 하면 엄마가 도시락을 싸줄 텐데 하는 그런 광고 내용입니다. 이 광고를 많은 분들은 여기 좀 연세 좀 있으신 분들은 낯익은 풍경일지 모르겠는데 이른바 급식충들은 저게 뭘 하고 있는 건지 이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급식 정책에 찬성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노동으로부터 해방됐고 우리 친구들이 다 떳떳하게 밥을 먹을 수 있게 된 걸 저는 찬성해요. 다 똑같이 나눠줬기 때문에 나눠 먹을 일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식빵 같이 갖고 와서
너 내 거 먹어볼래? 이건 정상이 아니죠. 야, 이거 나눠줄게. 그거는 양을 나누는 거야. 그냥 너 밥 많이 먹지. 그거 말고 지금. 근데 우리 때는 굉장히 가난하고 없이 살았지만 아무도 안 가르쳐주는데 스스로 지혜를 터득했죠. 내가 싸갖고 온 도시락은 반찬이 2개, 3개밖에 3개 불과하지만 앞에 친구 둘이 돌아앉으면 우리가 4인 1식탁을 이루어서 반찬 12개를 해 먹을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었죠. 물론 그 중에는 도시락을 못 사온 아이가 있었고 밖에 나가서 개수대로 물배를 채워온 친구도 있었겠지만 조금만 넉살 좋으면 한 학급의 모든 반찬이 걔 거였어. 걔만의 특수한 포크가 있어요. 걔 숟가락 모양의 위가 포크 모양으로 된 이 일체형 하나 가지고 다 먹을 수가 있어요. 그때가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게 결코 아니라 그때 교실은 이렇게 사람을 먹여 살리는 공간이기도 했다. 경쟁보다는 협조가 의무였지. 4명 짝 이루었는데 저쪽 반찬 많다고 점심시간 되면 자리 옮기는 그따위 인간은 있지 않았다. 항상 그냥 4명이서 한 식탁을 이루면서 먹었어요. 여러분 혹시 조금 전 본 광고에서 마종화의 아들, 딸들을 많이 발견하셨나요? 보셨죠? 그 중에서 누가 최고인 것 같아요? 물론 많은 친구들이 있었지만 앞에 친구들은 좀 연기가 서툴렀던 거 아시죠? 당근 내가 줬어. 포도 이렇게 티를 팍팍 냅니다. 그래봤자 에피타이저나 디저트에 불과한 것들이 꼭 티를 내고요. 이 도시락의 메인 디쉬는 샌드위치였죠. 그걸 넘긴 건 짝이었습니다. 근데 정작 짝은 개쿨하게 앞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녀석이 마종아의 아들입니다. 함께 나누어 먹었을 뿐만 아니라 배려까지 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보여주면 꼭 또 일부 사람들이 저거 봐, 서양 애들은 착해, 또 이런다. 서양에서 이걸 하면은 이게 광고로 나왔겠니? 답답한 소리예요, 정말.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도 저런 친구가 아주 많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고요? 다음 시로 들려드릴게요.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던 저녁, 복효근. 어둠이 한기처럼 스며들고 뱃속에 붕어 새끼 2마리 요동을 칠 때, 학교와 버스 정류장을 지나는데 먼저와 기다리던 선재가 내가 맨 책가방 지퍼가 열렸다며 닫아주었다. 아무도 없는 집 썰렁한 내 방까지 붕빵 냄새가 따라왔다. 학교에서 받은 우유 꺼내려 가방을 여는데 아직 온기가 식지 않은 종이봉투에 붕어가 5마리. 내 16 세상에 가장 따뜻했던 저녁. 그거 봐요, 우리나라에 있지. 여러분, 이 시에 등장한 그 선재는 항상 누가 도시락을 못 사갖고 온 아이인지 살폈던 친구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이건 어느 날 우연히 저지른 우발적 선행이 아니라 아주 의도되고 계획된 치밀한 완전 선행이었어요. 얘는 누가 도시락을 못 사갖고 왔는지도 알았고 걔가 집을 어디로 가는지도 알고 있었고 어느 버스를 타는지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리 와서 잠복 근무를 했어요. 그리고서는 만나서가 아니라 미리 붕어빵을 사뒀네요. 너무 일찍도 아니고 너무 늦지도 않게. 그러면서 그걸 집어넣어 주면서도 야, 내가 붕어빵 사줄게 라고 말조차 하지 않았어요. 너 야, 가방 지퍼 열렸다 야 하면서 그 안에 툭 투척한 놈 선재. 저는 저 친구의 성도 알고 있어요. 마선재예요. 마선재, 마종기의 아들이 저기서 나온 거예요. 저는 확신해요. 제 마선재야. 어릴 적부터 배우지 않으면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없지. 이 시는요, 사실은 왜 제목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던 비싼 그런 것도 아니고 무슨
미슐랭 3스타도 아니고 흑백 요리사 요리도 아니고 왜 가장 따뜻했더니라고 했을까? 이 시는 전반적으로 차가워요. 어둠이 한기처럼 스며들고 뱃속에 썰렁하고 아무도 없는 집도 춥고 학교에서 받은 우유도 아마 차가운 이미지일 겁니다. 딱 하나 여기서 따끈따끈한 건 붕어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따뜻했던데 그 따뜻함은 사실은 우정의 온기였겠죠. 그래서 가장 뭉클하고 따뜻했던 저녁이라고 회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친구 집은 분명히 못 살았던 것 같고요. 왜냐하면 아무도 기다려주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개 이때 학교에서 급식으로 주는 우유는 그때 먹고 말아야 되는 건데 그걸 쟁여갖고 온 걸로 봐서 저녁거리도 없었던 걸로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선재 같은 친구를 뒀으니 얼마나 좋았을까. 자, 여기서 좀 한 걸음 더 나가 봅시다. 근데 왜 하필이면 붕어가 5마리였을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당시 시가가 1,000원에 5마리였어요. 에이, 싱거워라. 아니요,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선재가 1,000원어치 사서 2개 먹고 남은 거 준 게 아니란 뜻이에요. 오로지 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는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 비늘 하나 떼지 않고 있는 그대로 붕어 5마리를 넣어준 겁니다. 그러면 한 걸음 더 나가 봅시다. 붕어 5마리라고 했으니까 5자 하나 떠올려 보시고요. 붕어빵이니까 빵, 떡, 병자 한번 떠올려 보시고, 붕어빵이니까 고기여자 떠올려 보시면 뭐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거는 신만이 할 수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누구든 할 수 있고 해야 하고 아니 사실은 실제로 해왔던 그런 것입니다. 그때 기적은 일상이 됩니다. 이런 애들을 키우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아이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만 세상 중요한 거 없어. 그냥 인간은 근면 성실 인내해야 돼. 이렇게만 얘기해 갑니다. 근면 성실 인내는 정말 중요한 덕목입니다. 이 중에서도 저는 성실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그러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성실은 자기 책임을 다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전에는 우리 패러다임이 어땠냐면 우리가 자본을 축적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본도 아껴서 썼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때만 해도 하나 더 붙이라면 절약까지 있었어요. 아껴야 자본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가진 건 인적 자원밖에 없으니까 인적 자원을 좋은 자원으로 만들려면 근면 성실 인내하는 거거든요. 저게 바로 개도국 프레임입니다. 저렇게 해서 자기 몸으로 돈을 벌어오게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돈 벌어왔어요? 중동 가서 돈 벌고 월남 가서 돈 벌고 독일 파병 가서 돈 벌었던 이유는 우리가 저렇게 근면 성실 인내하는 몸을 갖도록 교육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뛰어난 인재로 만들어준 게 아니라 잘 견디는 몸. 그래서 정상적으로 고등학교 나오고 군대 갔다 오면 인간이 되는 겁니다. 중동에서 우리나라 사람은 왜 건설할 수 있을까요? 괜찮아요. 인내 잘해요. 덥잖아. 괜찮아요. 힘들잖아. 고등학교 때 비하면 일도 아니에요. 그래갖고 대한민국이 이만큼 일으킨 건 맞아요. 개도국 프레임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무조건 참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하는 거였고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것도 사실은 잘 참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식 중심의 교과 과정이었기 때문에 지식을 암기를 해야 되는데 지식을 암기한다는 것은 여러 번 반복했다는 뜻이거든요. 암기는 프리퀀시에 비례하는 겁니다. 물론 IQ도 작동하는데요. 근데 여러 번 하면은 외우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어지간하면 7번 반복하면 외우도록 우리 뇌가 돼 있습니다. 안 돼도 9번 하면 됩니다. 머리 좋은 놈은 5번이면 됩니다. 그 7 플러스 마이너스 2의 법칙 속에서 사실은 우리가 암기라고 하는 걸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공부를 못했다는 건 뭡니까? 반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간이란 거예요? 게으른 인간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공부 잘 하셨다면 그건 뭘 증명하냐면 머리가 좋았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가 튼튼했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잘 견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공부하기 싫은 걸 7번 반복하면 그 인간의 성품이 어땠습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근면 성실 인내했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는 모범생이 바로 우등생이었던 적이 많은 겁니다. 비결은 그런 거였어요. 아니 나중에 애 낳고 보니까 애가 공부를 못해. 넌 누굴 닮았어? 그러니 너 닮았어라는 거예요. DNA는 무서운 거예요. 너 닮은 거예요. 그럼 뭘 안 닮은 거야? 나는 그때 근면 성실로 버텼는데 얘는 그것도 안 하니까 그게 안 닮은 것뿐이에요. 그건 사회적 환경의 요소예요. 그러면 근면 성실 인내였던 시절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요령 있는 공부였냐면 일타 강사 같은 분이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2번, 3번 해서 외울까 말까 하는 걸 한 방에 정리해주면 와 그랬단 말이에요. 저도 고등학교 교사할 때 그런 식으로 많이 했어요. 뭐 의문 소실 순서가 어려워요. 15세기. 그러면 그거 갖다가 10원짜리 농자를 들고 산에 올라가 사과를 사 먹으면 지갑 나마다 보고 있다고 하고 바카스 뭐 이런 거 많이 만들었어요. 그럼 와 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기가 막히게 가르치셨어요. 어떻게 가르치시냐면 호두유성 디프테리아 소장파이 콜레라 곰발류 폐제 귀열 이건 당시 법정 전염병의 종류들입니다. 호흡기로 전달되는 전염병에는 두창, 유행성하기, 성운열, 디프테리아가 있고요. 소화기로 전달되는 건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이질, 콜레라가 있으며 곤충이 옮기는 것은 발진, 티푸스, 유행성 출혈열, 패스트, 제귀열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50년째 외우고 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법정 전염병은 틀려본 적이 없습니다. 50년째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창회에서 선생님을 모셨어요. 그래갖고 제가 그 앞에서 이걸 그대로 보여드렸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호두유성 디프테리아. 선생님 표정이 일그러지더니 내가 그렇게 가르쳤니? 봤더니 죄송한 표현인데 지는 까먹은 거예요. 내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지는 까먹고 나는 50년째 외우고 있고 선생님 어쩌다 제 머릿속에 이렇게 더러운 걸 집어넣으셨습니까? 제가 너무나 근면성실 인내해가지고 얘가 사라지질 않습니다. 이 저주를 좀 풀어주세요. 내가 치매에 걸리지 않은 이상 쟤는 저와 함께 무덤에 갑니다. 그때 가서 이 땅에서 사라지지. 동창을 했는데 저거 외우고 있는 게 나밖에 없어요. 선생 까먹어. 애들은 아예 외우지도 않았어. 모범생인 나만 50년을 호두유성 디프테리아하고 산다. 억울했겠어? 안 억울했겠어? 억울하죠. 근데 어느 날 봤더니 억울한 게 내가 아니야. 이 중에 어떤 놈은 법정 전염병에서 풀렸어. 그리고 최신 법정 전염병은 들어와 있지도 않아요. 그럼 내가 뭘 한 거야? 억울하지 않으세요? 근면성실 인내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요. 대학교 1년 때 좀 놀았어요. 그랬더니 대학교 3학년 때 다시 공부하려니까 이 몸이 수습이 안 됩니다. 완전히 노는 거에 익숙해져가지고 그래서 그때서부터 제가 절대 지금껏 안 하고 있는 게 자기와의 약속 이런 거 안 해요. 자기가 안 지켜요. 나는 지키는데 자기와의 싸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자기가 이겨요. 나는 늘 져요. 뭐 자기와의 결심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잠깐. 난 안 돼요. 망가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내 베프를 꼬셨어요. 그래가지고 매일 아침 7시 반에 해화동 로타리 그냥 정류장 바깥에서 만나자. 그건 내가 약속 지켜야 되잖아요. 친구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거기서 만나서 그때 버스 타고 가면 학교 도서관에 9시에 들어가요. 그러면 9시에 나오는 거예요. 밤 9시. 9 to 9이라고 하는 생활을 하자. 그래갖고 꾸준히 그 친구 덕분에 저는 그걸 견뎌내서 근면 성실 인내 해가지고 제가 원했던 대학원에 합격하고 그래서 저는 지금 교수가 돼 있고요. 그 친구는 그렇게 하다가 중간에 여자친구가 생겨서 근면 성실 인내하지 못하고 대학원 진학에 실패해서 지금 아주 엄청나게 큰 부자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잖아요. 만약에 그때 우리 선생님이 저렇게 외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야, 저게 주로 바이러스가 많이 옮겨. 근데 바이러스라고 하는 놈을 잘 관찰해 보면 얘가 생명체이기도 하다가 어떨 땐 생명체가 아니기도 해.
그랬더라면 저는 아마 호기심에 들떠가지고 50년 동안 바이러스에 꽂혔을지도 모르고요. 그럼 제가 아마 코로나를 해결했을지 몰라요. 그럼 여기에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억울해요, 안 억울해? 50년 동안 호두유성을 외우는 게 중요해요. 50년 동안 관찰을 하는 게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디지털 할애비 세상이 와도 정말 해야 될 거는 그 근면 성실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근면 성실을 어디 하느냐,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바치느냐 아니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마치 디지털 됐다고 애를 다르게 키우고,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럼 노트 바뀌면 애들 바꿀 거고, 책 바뀌면 바꿀 거고, 매체가 바뀐 것 뿐이라고 생각하면 인간의 본질은 별로 변할 것 같지 않은데, 그런 점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냥 애들을 갖다가 그냥 지금 당장만 하다 보면은 우린 이렇게 아이들한테 인내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자, 지금 힘들지만 고등학교를 잘 참어. 그러면 좋은 대학에 가게 될 거야 하고 이제 나중에 추후 보상을 약속해 주죠. 그래갖고 정말 잘 참았더니 좋은 대학 갔어요. 잠깐 좋아. 그래놓고 또 그 다음에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또 잘 참아서 열심히 해야 좋은 직장을 가. 또 참았어. 좋은 직장 갔어. 잠깐 좋아. 그리고 또 하든 승진을 해야 되는데, 그래갖고 참고 과정 내내 다 참아. 내 집장만 할 때까지 참아. 결혼해. 애 키울 때 참아. 죄 참아. 그리고 이제 마지막 보상이 주어지지. 사후 보상이라 그래. 그럼 언제? 매번 고생마다 끝에 가서 저게 뭐 하는 거야? 제가 좋아하는 영화가 죽은 신의 사회라고 하는 영화예요. 거기 보면요, 키팅 선생님이, 이 학교는 아주 명문 학교입니다. 근면 성실 인내를 가르쳐서 얘네들이 잘 참아가지고 아이비리그로 대학을 보내는 그 귀족 자녀들이 주로 있는 그런 학교예요. 여기에 키팅이 와갖고 애들을 뒤집어 놓는 영화거든요. 그래서 개봉되던 당시에는 이게 청소년 관람 불가였어요. 정말 웃기는 나라예요, 교육 영화인데. 그때 저는 교사였거든요. 교사하면서 그 영화를 보는데 너무 속이 상했어요. 영화관 나오는데 사람들이 제 뒷꼭지에다 대고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왜 키팅이 없을까? 난 외치고 싶었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미국에 키팅이 있었으면 저 영화가 만들어졌겠니? 쟤들도 없으니까 만든 거지, 답답이더라 하는데도 말 한마디 못하고 죄인인 것처럼 지나갔어요. 키팅은 그럼 어떻게 했지? 하고 되짚어 봅니다. 키팅은 막 출세 욕망으로 가득 찬 그 청소년 애들을 데리고 하루는 그 학교의 박물관으로 데려갑니다. 그러면 그 학교에 선배들 사진이 쫙 붙어 있었겠죠? 100년, 200년 된 학교니까. 자, 저렇게 교복을 입었던 옛날 너네 선배들 사진을 봐. 아마 이건 애들의 그 롤모델 워너비들일 겁니다. 명문 학교니까 그 중에는 어쩌면 미 합중국의 대통령도 있을 것이고, 노벨상 수상자도 수두룩 할 것이고, 재벌은 말할 것도 없고, 대법관 다 있었겠죠. 애들을 막 보게 합니다. 그러더니, 근데 지금 너네들의 그 사춘기 시절에 푸릇푸릇한 꿈을 실현하면서 산 사람은 저 중에 몇이나 될까? 아니, 저들은 지금 다 어디에 가 있을까? 이럽니다. 어디에 가 있긴요? 100년 전 선배인데 다 죽었지. 그게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키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네들의 꿈인데 천하 재벌도 다 하고 대통령도 했는데 그래 본들 다 죽는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겠죠. 결국은 한낱 수선화 뿌리에 비료로 썩고 마는 것을. 그래서 선배들이 너네들한테 진짜 들려주고 싶은 얘기는 따로 있단다. 사진 앞으로 가까이 다가가 봐. 그러면 그 말이 들릴 거야. 그러자 이 우등생인데 멍청한 것들이 사진 앞으로 갑니다. 무슨 말이 들리겠어요, 사진에서. 그때 뒤에서 키팅이 유령의 목소리를 흉내내요. 까르페 디엠. 그게 우리나라의 까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왔던 순간입니다. 오싹했죠. 어쩌면 키팅은 이렇게 얘기해 준 것 같아요. 사람은 다 죽는다. 그럼 사람이 다 죽으면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건 뭐겠어요? 시간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죽지만 않는다면 오늘 같은 이런 모임을 할 이유가 없어요. 오늘의 계획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차고 넘치는 게 시간이야. 내년엔 하지 마세요. 2만 년 교회 가지 마세요. 20억 년 하지 마세요. 지겨운 게 시간이에요. 그러면 인간이 이렇게 열심히 살 이유도 없고 가치 있는 것도 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사람 다 죽어요. 그러니까 선배들이 얘기해 준 거죠. 야, 출세하고 다 해봤는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 그때를 잘 살아야 되는 것 같아 라고 말해줄 거라고 키팅이 얘기한 거죠. 시간이랑 돈이랑 어느 게 소중해요? 그러면 돈이죠. 근데 제가 돈 좀 벌어봤거든요. 이제는. 그리고 시간은 얼마 안 남았거든요. 단연코 시간이었어요. 제가 우리 선배가 40대에 되게 잘 나가는 선배가 있었어요. 무슨 증권회사 CEO야. 너무 바쁘게 살아. 그래갖고 내가 형 이렇게 살지 마. 다음에 나랑 유럽 미술관 좀 같이 가봐요. 되게 좋아. 그래서 내가 얘기해 줬어. 형 없이도 잘 돌아가. 걱정하지 마. 그랬더니 그 형이 그러더라고요. 그럴까봐 못 가. 자기 없이 돌아가는 게 최악이에요. 자기의 존재 가치가 없음을 세상이 다 알면 안 된대. 그래서 그 양반이 결국 유럽 여행을 못 갔거든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되게 우리 이렇잖아요. 시간이 있으면 돈이 없고 돈이 있으면 시간이 없죠. 그런데 돈은 모으면 되더라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비록 지금 돈은 없지만 난 5년간 돈 모으면 유럽 여행 가는데요. 저 양반은 유럽 여행 가기 글렀다. 왜? 시간을 못 모아. 그러면 시간이에요, 돈이에요? 당연히 시간이죠. 근데 젊었을 땐 시간이 많으니까 그게 가치가 없어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키팅이 얘기한 거예요. 시간이 소중해. 그게 까르페 디엠이에요. 까르페 디엠은 원래 까르페는 잡아란 뜻이고 디엠은 타임이란 뜻이에요. 근데 그때 영화 번역에는 enjoy the days, 오늘을 즐겨라, 현재를 즐겨라 이렇게 번역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까르페 디엠이 놀아라 하는 뜻으로 알고 있는데 그 뜻은 전혀 아니라고요. 장미꽃봉오리를 따르면 바로 지금이여니 오늘 활짝 핀 꽃송이도 내일이면 시들어지고 말지어다. 지금 따라. 그게 까르페 디엠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청소년기를 다 반납하고 공부하는 것만 하고 있으니 아이빌리그로만 가려고 하고 있으니 까르페 디엠은 현재를 즐겨라, 오늘을 즐겨라라고 번역한 거고 맨날 노는 것들한테 까르페 디엠은 뭐야? 야 인간아 공부 좀 해라. 그게 까르페 디엠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야 까르페 디엠이라 놀자. 넌 늘 놀잖아. 그러면 까르페 디엠을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얼마나 이게 오늘 귀한 시간일까? 라고 살아가야 되는데 실제 이제 밥벌이 해놓고 보면 사는 게 지겹기 짝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사는 건가 싶을 때. 그래서 다음 시는 혹시나 심장이 허약하거나 인생이 너무 허무하시거나 그런 분은 들으시지 마세요. 허망해서 죽고 싶어요. 윤성학의 소금시입니다. 소금시 윤성학. 로마 병사들은 소금 월급을 받았다. 소금을 얻기 위해 한 달을 싸웠고 소금으로 한 달을 살았다. 나는 소금 병정. 한 달 동안 몸 안에 소금기를 내주고 월급을 받는다. 소금 방패를 들고 거친 소금밭에서 넘어지지 않으려 버틴다. 소금기를 더 잘 씻어내기 위해 한 달을 절어 있었다. 울지 마라. 눈물이 너의 몸을 녹일 것이니. 여러분 이게 우리 밥벌이 인생입니다. 한 달 동안 몸 안에 소금기, 피땀 눈물 해갖고 소금 받아서 또 소금 생겼네. 그래서 그거를 죽기까지 하는 게 밥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허망하기 짝이 없습니까? 그래서 울고 싶어. 그랬더니 울지도 못하게 울면 눈물이 너의 몸을 녹여서 너는 더 이상 소금기가 없어서 노동력을 상실하여 다시는 소금을 벌어올 수 없지. 눈물도 흘려서는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한 달을 버텨라. 이 시의 주제는 드러나 봤나? 존버라는 겁니다. 우리 밥벌이, 우리 인생은 그냥 나게 버티는 거예요. 그거 외엔 수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슬픕니까? 우리 다 소금 병정들이거든요. 로마 병사들은, 로만 솔저들은
실제로 소금을 월급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솔저의 어원을 올라가면 솔트라고 하는 거랑 만나게 돼 있는데, 우리 웬만하면 다 셀러리맨들 아닙니까? 여기 건물주 없으시죠? 우리 셀러리맨들, 이게 바로 로마 병사들의 후예들입니다. 셀러리가 바로 올라가면 살라리움이고 그게 이들이 받았던 소금이란 뜻입니다. 우리 다 소금 병사들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허망합니까? 정말 때려치고 관두고 싶죠. 물론 우리는 그만두고 싶은 걸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인간들도 있다는 게 세상이 참 신기하죠. 저는 선생님들이 들어서 못해 먹겠다 그럴 때마다 제발 말로만 하지 말고 직접 실천해 달라고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저 사범대 교수거든요. 여러분들의 후배와 내 제자들이 얼마나 그 자리를 간절히 원하는지 몰라요. 근데 선배들 만나면 들어서 못하겠다면서 더럽게 오래 해먹어요. 미치겠는 거죠. 정말 때려치고 싶지 않습니까? 이렇게 소금병사처럼 사는데. 소금이란 무엇인가? 저는 그거를 한 비행기에서 발견했어요. 유럽 배낭여행을 제가 39살 아주 뒤늦은 나이에 돈이 없어갖고 그때 가는데, 그때도 또 가난해가지고 스칸디나비아 에어라인스라고 하는 최저가 항공을 타고 갑니다. 딱 비행기를 탔는데 저가다 이런 그 확신을 주는 그런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밥이 때 이제 밥을 주는데 조그만 봉다리 3개가 나와요. 딱 봤더니 안 봐도 그건 슈거, 페퍼 앤 솔트. 근데 거기에 그런 촌스러운 단어는 하나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한 봉다리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The color of snow, the taste of tears. 다시 해드릴게요. The color of snow, 눈의 빛깔. The taste of tears, 눈물의 맛. 무슨 봉지였겠습니까? 소금 봉지였습니다. 저는 소금에 관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시를 일찍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순간 그 항공사가 최고가 항공사로 제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거를 우리 문학교과서에 실었어요. 알고 봤더니 그 회사가 마케팅으로 아주 뛰어난 회사더라고요. The color of snow, the taste of tears. 이렇게 멋지게 소금을 표현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에 아주 아름다운 컬러 오브 스노우를 보고 계실 겁니다. 근데 막상 저기로 올라가려면 테이스트 오브 티어스를 한참 맛봐야만 갈 수 있는 것, 그게 우리 인생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매달 17일 혹은 25일 The Color of Snow, 거기에 눈이 멀어서 30일 동안을 The Taste of Tears를 흘려야 된다는 걸 우리는 곧잘 잊고 살죠. 놀랍게도 소금은 그래서 오자마자 눈 녹듯이 녹았고, 그리고 사라지고, 월급은 통장을 스치고 지나간 뒤 알 길이 없고 30일 동안 또 소금을 벌어서 거기다 메꿔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를 읽고 나면 근로의욕 저하되고, 우리 인간은 도대체 살아서 뭐 해야 되는가? 도대체 우리 애들 잘 키워서 직장 보내면 뭐 하는가?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드셔야 됩니다. 마땅히 우리 인간의 노동은 그런 거 아닌가? 노동 참 하기 싫죠. 그런데요, 제가 며칠 전에 공항에 갔습니다. 시간이 좀 남아서 구두를 닦으려고 구두수 하는 데 들어갔는데, 그때 마침 나왔던 뉴스가 그 일론 머스크가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어서 그걸 택시를 만들어가고 4천만 원에 보급하겠다, 뭐 이런 뉴스였어요. 그걸 듣더니 그 구두 닦으시는 분이 무슨 형 자꾸 들어오라 그러더라고. 들어오더니 형 이제 4년 뒤면 끝났어 그러더라고. 그럼 굉장히 뿌듯하게 얘기해. 나는 계속 할 수 있어. 구두를 닦으면서. 인공지능이 이건 안 할 거야. 이걸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자,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의 일자리를 인공지능한테 다 뺏길 것 같다. 그러면서 인간은 왜 우울해하죠? 저렇게 하기 싫은 게 일인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좀 전까지만 해도 소금 벌어 소금 쏟아내는 이 일 하기 싫은 표정 짓다가 인공지능이 뺏어간다 그러면 또 왜 이렇게 화들짝 놀라실까? 앞으로 노동은 다 인공지능이 하고 우리는 꿀만 빨면 되는데. 그러니까 일은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일의 노예인 것 같은데 한편은 내가 이 일을 하는 주인인데, 노예인 거는 참을 수 없지만 내가 또 주인이 아닌 것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은 그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는데 내가 나사모만 받고 있어요. 이게 찰리 채플린의 영화 아닙니까? 여기서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이건 기쁜 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다 임금이랑 퉁치는 겁니다. 그게 자본주의 약속이에요.
이건 더러운 일이야, 하기 싫은 일이야. 그 대신 임금이라고 하는 칼라우 스노우랑 맞바꾸는 거야. 이게 마르크스주의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노동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는 노동자는 임노동자를 말하는 겁니다. 저도 임노동자고요. 그래서 임금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럴 때는 노예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컨베이어 벨트가 멈춰야 내가 쉬지, 내가 화장실 간다고 이거 멈추는 법이 없으니까 얘가 주인이고 난 노예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인간이라고 하는 건 참 신기한 속성이 일을 하면서 자기의 사람됨을 또 느낍니다. 똑같은 컨베이어 벨트인데 여기서 의자를 만들 때 제가 사포질을 100번을 해요. 그럼 참 힘든 노동이야. 근데 희한하게도 내가 내 아들을 위해서 의자를 만들 땐 300번 사포질을 하는 것도 또 나야. 그럼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지. 아까 제가 100번 하면 힘들다 그랬잖아요. 300번 했으니까 3배 힘들어요. 그건 팩트예요. 그건 팩트인데 300번은 힘든데 그런데 기뻐요. 이것도 인간이란 뜻이에요. 힘든데 기쁜단 말이에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만약에 정말 힘든 건 싫고 싫으면 안 하는 거라면 우리 인간은 일을 안 하는 쪽으로 발전해 왔고 드디어 유토피아가 오는 순간입니다. AI가 다 할 거니까.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가령 빗살무늬 투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인간이 아이고 우리 선조들은 빗살은 왜 걷디야 힘들게, 빗살 2개, 1개, 민무늬, 아유 그러다가 그냥 손으로 먹어. 이게 발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인간 그러지 않았어요. 여기에 받침을 달 어려운 옵션을 택해요. 그리고 거기에 손잡이 달 노동을 하고 거기에 심지어 유약을 바를 생각은 도대체 어느 놈이 한 거고 그걸 1400도 넘는 불가마에 왜 구워? 그러면서 도자기 문명이 만들어졌어요. 인간 참 이상해요. 힘든 일인데 기쁘게 하는 그 무엇이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한다고 AI가 대신해 준다고 우리가 행복할 리가 없는 거예요. 나의 나됨을 다 뺏어가는 거니까. 저는 이제 정년퇴임이 한 3년 남았거든요. 그럼 요즘 이제 은퇴하신 정년퇴임하신 명예 교수님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그래요. 정 교수 몇 년 남았어? 예, 한 3년 남았습니다. 아휴, 사람은 일을 해야 사람이야. 이게 후배한테 할 얘기야? 아니 나 같으면 이제 3년 남았어. 좀만 버텨. 그럼 그 뒤로 일 안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래야 될 텐데 지금이 좋을 때라고 나하더라. 일을 더 하라고 하니 이게 인간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분들이 돈이 없어서 밥벌이가 안 돼서 나한테 일을 해야 사람이라고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분들 연금 따박따박 받으시는 분들이에요. 교수 한 30년 하면 연금 좋아요. 오죽하면 지금 만나도 그분들이 저한테 술을 사요. 그래서 제가 그 어르신들을 연금술사라 부르지. 물론 이제 연금이 집으로만 가는 분은 술을 못 사요. 그분들은 가택연금이라 그래요. 여하튼 그래서 그분들은 집에만 처박혀 있고 이 연금술사들 나온다면 그러면 아니 도대체 저 양반들은 왜 이렇게 일하고 싶어하지? 사실 가만 보면 우리가 30년 동안 학교 다니고 30년 동안 회사 나가서 열심히 일하면 옷을 벗는단 말이에요. 그죠? 옷을 벗는다고 얘기했을 때 비유로만 얘기했지만 실제 우리가 언제 옷을 벗냐면 목욕탕에서 옷을 벗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럼 거울 앞에 자기의 진실이 드러나요. 그 전까지는 많이 뭘 가렸어. 이게 루이비통, 에르메스 진짜 아니에요. 에르메스 이러면서 내가 근데 옷을 벗고 나니까 이런 건 다 사라지고 처진 어깨, 늘어진 가슴, 적나라한 자기 현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60년 살 동안 내 이름 앞에 옷이 있었어요. 관영어가 있었어. 관영어 우리 이름 앞에. 아무개 대학교 누구입니다. 삼성전자 대리 아무개입니다. 자기 꾸며주는 말인데 옷을 딱 벗으면 그게 바로 목욕탕이라고. 홀라당 다 벗었다고. 근데 너무 처참한 현실이 있는 거예요. 자기 이름 석자로 아무도 안 알아줘요. 손흥민 빼고. 그런 사람은 관둬도 돼요. 우리는 이제 그게 딱 관영어가 사라지고 나니까 자기 존재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요? 사람은 일을 해야 사람이라고 하는 게 일을 할 땐 자기 관영어가 있었거든요. 그럼 그때 가서야 깨달아요. 나한테 좀 투자를 할 걸, 나도 좀 근육 좀 키울 걸, 막 이런 생각을 뒤늦게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시간 돈 얘기했지만 젊었을 땐 돈이 없는 게 불행했는데
나중에 그게 바뀐다니까요. 젊었을 땐 쓸모 있는 걸 많이 가진 놈이 부러웠는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쓸모없는 걸 많이 가진 사람이 부러워요. 여러분 그림 볼 줄 아세요? 그림 보는 게 뭐가 돈이 돼요? 아무짝에 쓸모없지. 그런데 나중 되면 그림 보는 게 그렇게 부러워요. 난 내 눈엔 다 똑같은데 쟤는 왜 저런 걸 보일까? 나중에 돈 생겨갖고 뭐 유럽 여행 가면 뭐해? 볼 줄도 모르는데 그럼 다 똑같아. 돌고 와. 여기 있을게. 다 똑같아. 그 다음 코스는 다른 미술관. 눈이 있으면 뭐해요? 그때 가서 후회하는 거죠. 이 눈에 투자했어야 되는데. 그럼 그때 되면 천하에 쓸모없는 것들이 부럽기 시작한 겁니다. 일을 하는데 일을 좋아했는 자가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키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들이 키팅한테 질문하거든요. 애들이 키팅에 뒷조사를 해봤어. 저렇게 멋진 사람 스펙을 조사해봤더니 헐, 자기네 학교의 선배였던 거야. 이 웰튼 아카데미 출신의 웰튼 아카데미 선생님, 경기고 출신의 경기고 선생님이에요. 아이비리그로 진학하는데도 성공했어요. 대박. 알고 봤더니 영국에서 주는, 미국에서 주는 가장 큰 장학금인 로즈 장학금 받아갖고 영국 케임브리지까지 유학 갔다 온 사람이야. 헐. 그래갖고 거기서 체스터 고등학교에서 교편 잡다가 지금 모교에 국원생으로 온 거예요. 애들이 궁금했죠. 이거 오바 스펙인데 이런 사람이 여기 올 수가 없는데, 아니 우리 선생님이 스펙이면 뭐 변호사가 돼 있거나 뭐 이래야 되는데 우리 학교 국어선생님이라니. 그래서 애들이 물어봐요. 선생님 여기 왜 계세요? 우리나라는 반대지. 우리나라 애들은 관심 없는데 우리가 주장하잖아요.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너희들 사람 우습게 알고. 물론 그 심정 내가 알아. 나도 당해봐서 알아. 이해는 하지만 이 형은 반대요. 선생님 여기 계실 분이 아닌데. 그랬어요. 그때 키팅이 이렇게 답을 해요. Because I love teaching. 저때 제가 정말 자존심이 무너졌어요. 나 왜 저 생각 못했지? 나는 가르치는 게 좋아. 내가 너네들한테 늘 좋아하는 걸 하면서 살라고 했잖아. 너희들 너무 똑같이 살지 마. 엑스트라 오디너리하게 살아야 돼. 이때 엑스트라 오디너리는 특별하게 잘 나가라는 뜻이 아니라 뻔하지 말게 살아란 말이야. 그럼 너는 왜 로스쿨 가려고 그러니? 제가 생각하는 영화 속에서 나오지 않아요.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너는 왜 그럼 로스쿨 가려고 그래? Because I love money. 너 왜 의대 가려고 그러니? Because I love money. 교양대 왜 가려고 그래? Because I love money. 그건 너무 오디너리한 거잖아. 좋아서 하는 걸 해야지. 의대를 가더라도 나는 사람들의 질병을 치료해 주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런 게 있어야지. 나는 가르치는 게 좋아서, 그래서 잘 가르치고 싶어서 하버드 갔고, 더 잘 가르치고 싶어서 캠브리지 갔고, 그래서 드디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있는 거야. 너는 왜 그런 질문을 해? 라고 반문하고 있었던 거 아닐까? Because I love teaching. 자기가 자기 하는 일을 좋아하면 모든 게 되는 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늘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이 뭐냐고 물어보면, 우리나라는 공부의 프로페셔널을 양성하는 데 실패한 나라가 아니라 공부의 아마추어를 양성하는 데 실패한 나라라고요. 이때 아마추어는 프로보다 실력이 떨어지는 뜻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추어라는 말의 가장 정확한 뜻인 애호가를 양성하는 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프로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전교 1등들 다 많아요. 근데 걔들이 똑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공부 좋아서 하는 놈이 어디 있어요? 있어요. 공부 얼마나 재밌는데요. 근데 그건 안 해주고 공부를 잘하게만 한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싫어하지만 잘하려고 왼수처럼 해요. 부모도 얘기해요. 야, 더럽지만 참어. 그때까지 공부 잘하면 그 다음부터 공부 안 할 수 있어. 그래서 애들이 대학 가서 공부 안 해요. 효자거든. 아니에요. 공부는 좀 못하는 애들 좀 뽑고 싶어요. 대신 공부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애를 뽑고 싶어요. 저 꼭 그거 공부하고 싶었어요. 너 와. 이런 애 하고 싶어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순서로 애들 뽑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입학처장으로서. 좋아하는 순서대로 뽑고 싶었지. 공부는 나중에도 되는 건데 뭐. 좋아하면 못 말려요. 좋아하면 저절로 가는 거예요. 좋아하면 더 잘하려고 해요, 사람은. 아마 오늘도 어떤 대개 남편들은 새벽에 조기축구 나갔을지 몰라. 좋아하니까. 평소 아침잠 많은 놈이 골프 치러 나갈 거야.
그 뒤통수에다 대고 아니 그런다고 당신이 뭐 메시가 돼? 상관없어요. 오늘도 그놈은 지가 메시인 줄 알고 나가는 거예요. 좋아하면 자기가 훨씬 잘하려고 하는 게 아마추어의 기본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공부에 아마추어를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이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 공부는 힘들고 재미없잖아요. 정말이야?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는 힘든 거에서 가치를 느낀다고. 증거가 너네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임이 바로 그 증거야. 게임 보세요. 그게 쉽다고요? 내가 봤더니 스테이지 1이 죽고 또 죽더라. 고난의 연속이더라. 야, 근데 그걸 또 어떻게 살아보지? 어떻게 막 그렇게 고생하고 스테이지는 막 살아. 이러고 바로 스테이지 2로 올라가. 그래서 스테이지 2가 뭔가 봤더니 더 어려워. 그렇잖아요.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까식으로 말하면 게임이 어떻게 돼야 돼요? 스테이지 1을 깬 자에 하나요 조금 더 쉬운 스테이지 2를 제공해 드립니다. 깼으니까 더 쉬운 거 해드립니다. 더 이상 쉬울 수가 없네요. 오늘은 그만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점점 더 어렵게 설계해 놨습니다. 근데 신나갖고 이것들이 만렙을 향해 갈 생각합니다. 중간에 가다 보면 절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스테이지도 와요. 그때가 현질 타임이에요. 그러면 지가 알바해서 번 돈까지 거기다 써놔요. 왜? 좋아하면 거기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공부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애들이 막 미분을 푸는 거야. 틀렸어. 또 틀렸어. 너무 어렵다 이거. 미분 깼어. 적분 주세요. 미적 종합 주세요. 그럼 해결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아하게 만드는데 실패해놓고 잘하게 만든다는 거 순서가 잘못됐다. 디지털 할애비가 가도 이 법칙은 똑같다. 좋아하면 못 말리고 그 다음엔 지가 하게 돼 있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 일을 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여러분 이국종 교수가 쓴 책에 보면 나는 업의 본질을 하려다가 바보같이 깨져나갔다는 걸 써놨습니다. 이 뜻이 뭐냐면요, 난 영웅이라서가 아니고 나는 그냥 업을 하는 게 아니라 업의 본질을 하고 싶었다. 이거는 업자리에 공부를 집어넣으셔도 좋습니다. 나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다. 나는 공부의 본질을 잘하고 싶은 사람이다. 이건 다릅니다. 자, 이런 얘기예요. 나는 응급의학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저도 밥벌이 할 수 있어요. 저도 업 할 수 있어요. 뭐 잘못되는 거 있을 수 있는데 그거 제 탓 아니에요.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그래요. 수가가 그렇고 환자들이 뭐 그렇고 전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래도 그 업을 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죠. 근데 이 양반은 업의 본질을 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봤더니 응급의학은 딴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야? 환자가 골든아워에 오는 거더라. 그러면 살고 늦게 오면 천하의 어떤 의술도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더라. 그래서 헬리콥터 띄워달라고 했다가 바보 됐다, 지금 그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비웃고 있지만 사실은 웬만한 조직에 이런 일이 흔해요. 세상은 업을 하는 사람과 업의 본질을 하는 사람은 나뉘면 업의 본질을 하는 사람이 왕따예요. 예, 김 선생님 알겠어요. 대단하십니다. 아이고 해보세요. 안 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한두 번 하니 예산이 뻔한데 아이고 왕따 시킬 겁니다. 어느 조직이든 그렇습니다. 저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을 좋아합니다. 어떨 때냐면 야 반장 뭐 별거 있어. 우리 꼭 전부 반에 1등만 반장하나? 우리 이번엔 개똥이 한번 반장시켜주자. 그럼 걔가 아마 멋진 반장이 될 거예요. 애가 달라질 거예요. 그런 찬스를 주는 의미에서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을 저는 좋아해요. 하지만 정말 자리가 사람을 만들 거라면 우리가 왜 이렇게 애써 투표를 합니까? 뭐하러 이렇게 선거를 합니까? 돌아가면서 해도 다 할걸? 근데 중요한 건 자리가 사람을 만들지만 사람이 그 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일자리를 만든다는 뜻이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부장 선생님이 바뀌고 나서 보니까 부장이 저런 것도 할 수 있는 거였네? 그 자리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자리가 사람 만들면 조직은 발전하지 않고 다 그냥 자기 출세만 하는 것, 그건 발전이 없는 겁니다. 내가 그 자리 가서 그 자리에 데피니션을 바꿔놓습니다. 그럼 그 다음 사람한테는 바뀐 게 기본값입니다. 그래서 같이 발전해 나가야 되는 거죠. 저렇게 업의 본질을 하는 사람들이 해내는 겁니다. 공부도 똑같습니다. 허구 속의 인물 얘기 드려볼까요? 패스트에도 의사가 한 명 나와요. 다 환자들이 생기니까 도망가고 있는데 리웨만 남아서 환자들을 보살핍니다. 리웨는 이렇게 답해요. 여기 왜 계세요? 그러자
네, 이건 영웅주의와 관련이 없습니다. 이건 단지 성실성의 문제입니다. 패스와 싸우는 유일한 방법은 성실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와 싸워서 이긴 것도 우리의 성실성 덕분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코로나가 우리보다 더 성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염병하고 싸우는 건 이만하면 성실했어 갖고는 택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70% 건졌어. 아니요. 금방 거기서 그만두면 100%가 되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전염병이 사라질 때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실성이라고 하는 건 기우제 같은 거예요. 기우제는 왜 실패하는 법이 없을까요?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성실성이란 말이에요. 그게 업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맡은 직분을 완수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성실성을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저게 번역이 되게 어려워요. 성실하다는 것도 되고 정직하다는 뜻도 되고 체면이란 뜻도 됩니다. 그래서 번역이 어려워서 저 같으면 이렇게 번역하려고 그래요. 이 모든 일은 영웅주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죄송한 말인데요. 이 모든 일은 가오의 문제입니다. 얼굴이 걸려 있단 말이에요. 이런 뜻에서가 아니에요. 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네. 우리도 야 비싼 거 입어보자. 이런 허세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막노동꾼이 아유 이 형 우리 그냥 대충 하고 갑시다. 어차피 일당 나왔는데 그럴 때 아니 김씨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습니까? 하던 일을 완벽하게 해야지.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지금 리웨는 이런 뜻일 거예요. 전염병 돈다고 의사가 도망을 갑니까? 그게 의사입니까? 그래서 있는 겁니다. 내 맡은 바 직분이 그거기 때문에 라고 말하고 있는 걸 겁니다. 그래서 키팅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넘어갈게요. 키팅 선생님이 우리가 하는 직업은 키팅 선생님이 이랬어요. 의술, 법률, 사업, 기술 이 모두 고귀한 일이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시, 아름다운 낭만, 사랑 이런 것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란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즉 우리의 밥벌이는 내가 살아가는 수단에 불과하다 그러지 않고 좀 전에 뭐라 그랬죠? 고귀한 일이라고 얘기했어요. 왜 고귀하다 그럴까요? 남을 서로 살리는 거니까. 내가 건물을 짓는 일은 밥벌이 더러운 밥벌이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여기서 살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기에 가오를 걸지 않고 하면은 이 건물은 대충 무너지고 우린 죽었을 겁니다. 알고 보면 내 밥벌이는 내가 밥 벌어 먹고 살려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남을 얼마나 살려줬느냐의 대가입니다. 그러니까 좀 생각을 바꿔보잔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의 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밥벌이 많이 해오는 게 좋은 직업이야. 그러면 사기꾼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밥벌이 잘 해올 겁니다. 가성비 최고가 사기입니다. 밥벌이 잘하게 하려면 여기서 기둥에 머타로 콘크리트에 그래 철근을 6개나 박습니까? 4개만 박으세요. 그게 돈을 많이 버는 길입니다. 밥벌이 많이 하는 길입니다. 근데 그래서 건물이 순살 아파트가 돼갖고 무너졌습니다. 월급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일한 대가가 아니라 너는 한 달 동안 나물 위에 얼마만한 대가를 했니로 주어지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좀 너무 많이 받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밥벌이 한다는 것은 나를 위한 진로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을 위한 대가로 돌려받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가오를 걸지 않으면 약속이 돼 있지 않으면 남도 대충 할 거란 말이에요. 의사도 대충 내 배째서 죽였을 거고 택시기사도 대충 움직여서 나를 죽였을 거고 건물 대충 줘서 우리 다 죽였을 거고 다 죽음의 방향일 텐데 우린 그러지 않았어. 내 몫을 따박따박 하는 거야. 그걸 여러분 어디서 배워야 돼? 아까 저 철없는 어린애들도 남을 먹여 살리는 걸 보고 봤어야지. 내 도시락을 비워서라도 남을 먹여 살리는 것이 우리가 사는 거고 내가 받은 1,000원으로 내 친구 위해서 붕어빵 넘겨주는 것이 우리 인간의 가오인 거고 애들은 정말 가오 있게 사는 거예요. 자꾸 일본말 말해서 죄송하지만 그러면서 정작 우리는 그러지 못한 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저도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자신은 없지만 부모가 부모로서의 업의 본질을 다하고
그냥 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업의 본질을 다하는 것을 보여주고, 아빠는 정말 업의 본질을 하는 사람이야. 이걸 보여주는 것. 업만 잘해서 돈 많이 벌어놓은 거 그게 아니라. 예? 그래서 의술, 법률, 사업, 기술 이 모두 고귀한 일이고 그러면서 내 밥벌이가 되는 그런 쪽으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진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